매일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는 주유소, 그저 차에 기름 넣는 곳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그 안에는 100년 넘게 쌓여온 놀라운 기술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동차 탱크가 가득 차면 저절로 멈추는 신비한 펌프, 폭발 위험을 막아주는 지하 시스템, 그리고 환경을 지키는 증기 회수 장치까지요. 오늘은 평범해 보이는 주유소 속에 감춰진 엔지니어링의 세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913년 피츠버그에 문을 연 작은 주유소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개장 첫날 겨우 31갤런 정도의 기름만 팔렸다고 해요.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하루 판매량이 360갤런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사실 세상을 뒤바꿀 혁명의 첫걸음이었다는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시절 자동차에 연료를 채우는 일은 정말 골치 아픈 작업이었습니다. 철물점에 가서 깡통에 담긴 등유를 사다가 깔때기로 조심스럽게 부어야 했으니까요. 시간도 오래 걸렸고 무엇보다 위험천만한 일이었죠. 자칫하면 연료가 쏟아져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주유소라는 개념이 당시에는 완전히 새로운 발상이었어요. 자동차 보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국 각지에 16만 개가 넘는 주유소가 들어섰고 사람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위험한 화재 발생 지점으로 여겨지던 길가의 주유시설이 하루에 세계적으로 달하는 연료를 안전하게 공급하는 정교한 시스템으로 바뀐 거예요. 주유소 내부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놀라운 기술들이 숨어 있습니다. 연료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하는지, 차량 탱크가 꽉 차면 펌프가 왜 스스로 멈추는지, 지하 저장소에서 발생하는 증기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말이죠. 이 모든 것이 한 세기에 걸친 끊임없는 개발과 혁신의 결과물이라는 점이에요. 1900년대 초반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반면 등유는 램프나 난로를 켜는데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었죠. 등유가 필요하면 철물점을 찾아가야 했는데 점원이 직접 용기에 따라서 판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동차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상황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등유를 가게에서 깡통으로 옮겨 담았고 손님들은 깔때기를 써서 차에 직접 부어 넣었습니다. 이 방법은 느렸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했죠. 보다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이 절실하게 요구됐던 시점이에요. 바로 그때 미국의 발명가 실바누스 바우저라는 사람이 연료 펌프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방향 밸브로 용기 속 등유를 빨아들여서 위쪽 노즐로 내보내는 수동 장치였어요. 크랭크를 완전히 한 바퀴 돌리면 정확히 1갤런의 연료가 나오도록 설계됐죠. 혁명적인 발명품이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펌프들이 도시 곳곳의 도로변에 설치되기 시작했어요. 정비공들이 훨씬 편리하게 차량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었죠. 손님들은 자신이 돈을 낸 만큼의 연료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뒤에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한 연료 펌프가 등장했습니다. 담당자가 먼저 펌프 상단에 있는 유리 탱크에 연료를 채워 넣으면서 정확한 양을 재는 방식이었어요. 그 다음 밸브를 열면 중력의 힘으로 모든 연료가 손님 차량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였죠. 투명하게 보이니까 신뢰성이 확보됐던 점이 핵심이에요. 1900년대 초반 미국 전역에 자동차가 8,000대 정도밖에 없던 시절에는 이런 작은 노변 주유시설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2년 만에 그 수가 120만 대까지 급증했어요. 갑자기 자동차가 도처에 넘쳐나기 시작한 거죠. 모든 펌프 주변마다 차량들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52갤런 정도의 작은 탱크로는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심각했던 문제는 모든 연료를 지상에 보관했다는 점이었죠. 화재 위험성이 극도로 높았고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리하여 1913년 걸프 오일이라는 회사가 피츠버그에 세계 최초의 전용 주유소를 만들었어요. 단일 펌프 방식 대신 훨씬 큰 용량의 저장 탱크를 땅속 깊이 묻고 여기에 6개의 펌프를 연결하는 혁신적인 구조였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연료를 채울 수 있게 된 점이 획기적이었죠. 첫날 등유 31갤런만 팔렸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주말쯤 되자 이미 하루에 360갤런을 팔고 있었고 가격은 갤런당 대략 27센트 수준이었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주유소가 전국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했고 자동차는 진정한 자유를 상징하는 도구가 됐죠. 하지만 1920년대가 되면서 대부분의 자동차가 등유 대신 가솔린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솔린이 훨씬 쉽게 연소되고 효율도 높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이로 인해 새로운 난제가 생겨났다는 점입니다. 바로 증기 문제였죠.
등 위의 인하점은 섭씨 38도 정도라서 이 온도에 이르기 전까지는 가연성 증기가 발생하지 않아요. 반면 가솔린은 인하점이 영하 40도였기에 끊임없이 인화성 증기를 대기 중으로 방출했습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런 증기가 탱크 안쪽에 축적되면서 누군가 차에 연료를 넣을 때마다 공기를 오염시켰어요.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대형 화재가 일어날 수 있었죠. 주유소를 위험한 화재 발생 지점에서 효율적인 셀프 서비스 공간으로 전환하려면 상당히 영리한 공학적 접근이 필요했던 시점이에요. 이 무렵까지만 해도 자동차 연료 주입은 항상 숙련된 직원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유소 운영자들은 가격을 낮추는 데 필사적이었죠. 그래서 1947년 프랭크 올리히가 최초의 셀프 서비스 주유소를 열었어요. 직원을 고용하지 않음으로써 갤런당 23센트였던 가격을 갤런당 18센트로 대폭 낮출 수 있었습니다. 주변 경쟁 업체들보다 월등히 낮은 가격이었죠. 그런데 손님이 직접 주유한다는 아이디어가 위험하게 느껴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셀프 주유소 운영이 금지됐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손님들이 자기 차 탱크가 언제 가득 찼는지 알 수 없었기에 주유소 곳곳에 가솔린이 넘쳐흐르는 일이 빈번했다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때 엔지니어들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차단 밸브를 개발해냈습니다. 노즐 내부에 설치된 간단한 기계식 부유 장치로 차량 연료가 가득 차면 위로 떠올라 연료 흐름을 끊어버리는 방식이었어요. 획기적인 발명품이었던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하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큰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거대한 저장 탱크 안쪽에는 가솔린 증기가 쌓여서 인화성 가스층을 만들어냈습니다. 탱크를 다시 채워야 할 시점이 오면 이 증기가 대기로 밀려나가면서 화재 위험성이 커졌죠. 게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강철 탱크가 녹슬어 주변 토양으로 가솔린이 스며들 수도 있었어요. 환경 오염 문제까지 발생한 점이 심각했습니다. 요즘에는 이 지하 저장 탱크를 유리 섬유 소재로 만들기 때문에 부식 걱정이 없죠. 며칠에 한 번씩 트럭이 탱크를 재충전하러 오면 트럭은 지상의 밸브에 연결되고 가솔린이 탱크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해요. 탱크 내부 수위가 약 93% 정도에 도달하면 플래퍼 밸브가 위로 올라가면서 연료 흐름을 막습니다. 연료가 지나치게 채워지는 사고를 방지하는 장치예요. 증기를 처리하기 위해 트럭은 탱크 상단의 별도 밸브에 연결돼요. 트럭에서 탱크로 가솔린을 펌핑할 때 증기가 이 보조 밸브를 통해 빠져나와 다시 트럭 쪽으로 밀려나는 구조입니다. 그 증기는 냉각 과정을 거쳐 가공시설로 돌아가서 다시 사용 가능한 연료로 변환되는 거예요. 손님이 차에 연료를 넣으려고 하면 탱크 바닥에 있는 펌프가 가동됩니다. 일련의 파이프와 필터 시스템을 거쳐 연료 분배기로 가스를 보내죠. 거기에서 연료 노즐로 흘러 들어가는데 아마도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운 퍼즐 조각일 거예요. 예전에는 차에 가스를 방출하는 단순한 밸브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차량에 연료를 과다하게 넣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한 기계 예술품이 됐죠. 정말 놀라운 메커니즘이에요. 연료가 노즐에 유입되면 좁은 구멍을 통해 밀려나갑니다. 계구부 주변의 작은 구멍들은 가느다란 파이프를 따라 노즐 끝에 작은 계구부로 이어져요. 연료가 흐르면서 벤투리 효과 때문에 저기압 영역이 생성됩니다. 이 때문에 공기가 좁은 파이프를 통해 빨려 들어가 계구부로 유입돼 가솔린과 섞이게 돼요. 좁은 계구부에 연결된 또 다른 튜브는 밀봉된 막이 들어있는 작은 구획으로 이어집니다. 마법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레버를 누르면 여기를 축으로 회전하면서 밸브가 열려 연료가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고정하는 건 오직 볼 베어링 세트뿐이에요. 차에 연료가 가득 차면 연료가 노즐 상단의 구멍을 덮어버리게 되죠. 이렇게 되면 시스템으로 빨려 들어가는 공기 흐름이 차단됩니다. 따라서 더 많은 공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다른 경로는 별도 튜브를 통하는 것뿐인데 완전히 밀폐되어 있어요. 이런 음압이 밀폐된 구획에서 공기를 빨아들여 진공을 만들고 막을 들어올리는 원리입니다. 볼 베어링이 자유롭게 떨어지면서 레버 시스템 전체가 내려가죠. 밸브가 닫히고 연료 흐름이 차단됩니다. 어떤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 순전히 기계적 원리만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정말 영리한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년대 이후 자동차의 연비가 좋아지면서 주유소를 방문하는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주유소 숫자도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전성기와 비교하면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죠.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접하기 전까지만 해도 주유소는 그저 단순한 시설이라고 여겼는데 그 안에 숨겨진 한 세기에 걸친 공학 기술을 보니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이네요. 연료 펌프 하나에도 수많은 시행착오와 혁신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1913년 첫날 31갤런만 팔았던 작은 주유소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매일 31억 갤런의 연료를 공급하는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자동 차단 밸브, 증기 회수 장치, 지하 유리 섬유 탱크까지 모든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유를 위해 설계된 점이 인상적이죠. 주유소는 더 이상 위험한 화재 발생 지점이 아닙니다. 수십 가지의 숨겨진 공학 기술 덕분에 우리는 안전하게 연료를 채울 수 있게 됐어요.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소가 주유소를 대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한 세기에 걸친 혁신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주유소가 보여준 끊임없는 개선과 혁신의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깁니다. 오늘은 한 세기에 걸친 주유소의 숨겨진 엔지니어링에 관한 이야기였어요.